2026년 2월 1일 새벽 2시 47분 핸드폰 알림이 울립니다. 반쯤 뜬 눈으로 화면을 확인한 당신은 그 숫자를 믿을 수 없습니다. 은 선물 마이너스 31%. 어제까지 121달러였던 은이 84달러입니다. 금은 5,600달러에서 4,900달러, 비트코인은 85,000달러에서 76,000달러. 24시간 만에 161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계좌를 확인합니다. 빨간 숫자뿐입니다. 어제까지 100% 수익이던 계좌가 마이너스 60%입니다. 레버리지 10배를 썼기 때문이죠. 증권사 문자가 옵니다. 증거금 부족, 강제 청산. 당신은 아무것도 팔지 않았는데 계좌는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전쟁이 터진 것도 아닙니다. 은행이 파산한 것도 아닙니다. 새로운 경제 위기가 온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한 사람의 이름이 발표됐을 뿐입니다. 케빈 워시, 차기 연준 의장 후보. 왜 한 사람의 이름 때문에 161조 원이 사라졌을까요? 정말 그게 이유의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사회전 트럼프가 약달러를 외쳤을 때 당신은 금을 샀습니다. 이틀 전 은이 사상 최고가를 찍었을 때 당신은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전 케빈 워시가 지명됐을 때 당신의 계좌는 증발했습니다. 자, 12시간입니다.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 사흘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숨겨진 진실을 파헤칩니다. 당신이 레버리지를 쓰고 있거나 귀금속에 투자하고 있다면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흘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26년 1월 27일 화요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 중입니다. 대부분은 대충 듣고 넘깁니다. 그런데 그가 한 문장을 던집니다. 약한 달러가 미국 기업의 이익이 될 것입니다. TV 앞의 일반인에게는 지루한 경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뉴욕과 런던의 트레이딩 룸에서는 전화벨이 미친 듯이 울립니다. 트레이더들은 정확히 압니다. 약달러는 금값 상승을 의미합니다. 은값 상승을 의미합니다. 왜 그럴까요? 전 세계 귀금속은 달러로 거래됩니다. 달러가 약해지면 같은 금속을 사는데 더 많은 달러가 필요합니다. 자동으로 금값이 오르는 겁니다. 몇 시간 만에 수십억 달러가 움직입니다. 헤지펀드는 달러를 팝니다. 자산운용사는 금을 삽니다. 개인 투자자는 은으로 몰립니다. 모두가 한 방향입니다. 약달러, 강한 귀금속. 한 투자자는 은을 60달러에 샀습니다. 몇 달 전 일입니다. 화요일 저녁, 은값은 70달러를 넘었습니다. 그의 계좌는 이미 10% 넘게 올라 있었습니다. 레버리지 10배를 썼기 때문에 실제 수익은 100%가 넘었죠. 화요일 밤, 사람들은 기대에 차서 잠듭니다. 내일은 더 오르겠지. 다음 주면 대박이겠지. 유튜브에는 은이 200달러 간다, 300달러 간다는 영상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방금 덫으로 걸어 들어갔다는 사실을. 화요일은 시작이었습니다. 42시간 갑본의 첫 페이지였습니다. 다음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먼저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레버리지가 뭔지 설명하겠습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죠. 여러분이 5억 원짜리 은을 사고 싶습니다. 보통은 5억 원이 다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선물 시장에서는 증거금만 내면 됩니다. 3,500만 원만 내면 5억 2천만 원어치 은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15배 레버리지입니다. 해외 파생 상품 거래소는 더 놀랍습니다. 50배까지 줍니다. 100만 원으로 5천만 원어치를 삽니다. 나머지 4,900만 원은 빚입니다. 계산해 볼까요? 100만 원으로 50배 써서 5천만 원어치 은을 샀습니다. 은값이 2%만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5천만 원의 2%는 100만 원입니다. 내 원금이 정확히 100만 원입니다. 원금이 0원이 됩니다. 거래소는 즉시 당신의 은을 강제로 팝니다. 마진콜입니다. 강제 청산입니다. 단 2% 하락으로 전 재산이 증발합니다. 이게 레버리지의 양면입니다. 오를 때는 수익이 15배, 50배로 불어나지만 떨어질 때는 손실도 똑같이 증폭됩니다. 2%만 떨어져도 게임 오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힌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2025년 12월 26일 CME가 은선물 증거금을 올렸습니다. 2만 달러에서 2만 5천 달러로. 타이밍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은값이 맹렬히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증거금을 올렸습니다. 당장 오늘 3,500만 원을 더 넣으라는 겁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대부분 사람은 그런 여유 자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건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목요일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2026년 1월 29일 목요일입니다. 금값이 온스당 5,600달러를 찍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가입니다. 은은 121달러를 돌파합니다. 사상 최고치입니다. 여러분, 1월 한 달 동안 은은 68%나 올랐습니다. 68%입니다. 1979년 12월 이후 거의 50년 만에 가장 강력한 월간 상승률입니다. 소셜미디어가 뜨겁습니다. 모든 유튜버가 상승을 외칩니다. 분석가들은 은이 200달러 간다, 300달러 간다, 500달러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그 월요일 아이쉐어즈 실버 트러스트에 개인 투자자 돈 1억 700만 달러가 들어옵니다. 하루 만에 1억 700만 달러입니다. 해당 펀드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2021년 실버 스퀴즈 때 기록의 2배입니다. 전체 은 시장 주문은 6조 달러로 성장합니다. 엔비디아보다 큽니다. 애플보다 큽니다. 한 분석가는 은을 2026년에 엔비디아라고 부릅니다. 모두가 도취되어 있습니다. 계좌 수익률은 50%, 100%, 200%를 찍습니다. 60달러의 은을 산 그 투자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은값이 121달러입니다. 2배가 올랐습니다. 레버리지 10배를 썼으니 계좌는 2000%가 올라 있습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200달러까지 가겠지. 300달러도 가능하겠지. 조금만 더 버티자. 목요일 밤 그는 조기 은퇴를 꿈꾸며 잠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가 잠든 사이 지구 반대편에서는 이미 처형 명령서에 서명이 끝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2026년 1월 30일 금요일 오전 6시입니다. 대부분의 미국인은 아직 잠들어 있습니다. 시장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헤드라인 하나가 뜹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를 지명했습니다. 평범한 사람에게 이 이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또 다른 관료입니다. 하지만 트레이더라면 등골이 서늘해졌을 겁니다. 케빈 워시는 강경 매파입니다. 평생을 저금리, 약달러와 싸워온 사람입니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연준 이사였습니다. 그때 뭘 했느냐? 양적 완화 반대했습니다. 돈 풀지 말자. 금리 쉽게 내리지 말자.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화요일에 트럼프가 말했던 것과 정반대되는 인물입니다. 모순이 보이십니까? 화요일에 트럼프는 약달러 신호를 보냈습니다. 트레이더들은 달러를 팔고 귀금속을 샀습니다. 금요일에 트럼프는 강달러 신봉자를 임명했습니다. 화요일에 달러를 공매도한 트레이더들은 금요일에 강제로 달러를 다시 사야 했습니다. 화요일에 귀금속을 산 사람들은 금요일에 강제로 팔아야 했습니다. 강제 반전, 강제 매도, 강제 청산. 42시간 만에 정반대 신호입니다. 시장 참여자들 머릿속에서 계산이 시작됩니다. 케빈 워시가 연준 의장이 되면 금리 인하 속도가 느려지겠네. 금리가 높으면 달러가 강세가 되겠네. 달러가 강세면 금값이 떨어지겠네. 이 계산이 몇 초 만에 알고리즘 매매 시스템에 입력됐습니다. 매도 신호가 나갔습니다. 레버리지 청산이 시작된 겁니다. 눈치채셨습니까? 왜 하필 72시간일까요? 화요일에 미끼를 던지고 목요일에 최고점을 찍게 만든 뒤 금요일에 뒤집어 버렸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워시 지명 소식만으로는 은값이 15% 정도 떨어졌을 겁니다. 최악의 경우 20%입니다. 고통스럽지만 생존 가능한 조정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40%가 파괴됐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제3의 플레이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입니다. 귀금속 시장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보통 매수세가 나타납니다. 이 가격이면 사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바닥을 지지해줍니다. 귀금속에서 그 매수자는 항상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은 소비국입니다. 태양광 패널, 전자제품, 전기차에 은을 씁니다. 끝없는 식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은이 폭락하면 중국이 개입합니다. 저가 매수합니다. 유동성을 공급하고 가격 바닥을 지지해줍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시장이 매수자를 간절히 필요로 했던 바로 그 순간, 매도 물량이 시스템을 압도하던 그 순간, 유동성이 증발하던 바로 그 순간에 중국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매수를 멈춘 겁니다. 상하이 거래소는 갑자기 증거금 요건을 인상했습니다. 그들은 뒤로 물러나서 대학살을 지켜봤습니다.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미국 트레이더들은 케빈 워시 때문에 은을 팔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떨어지는 칼을 항상 받아주던 중국이 그냥 자리를 떠났습니다. 팔려는 사람은 넘치는데 사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팔고 아무도 안 사는 시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가격은 하락이 아니라 붕괴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CME는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알고리즘이 피냄새를 맡았습니다. 촌절매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모든 증권사에서 마진콜이 빗발쳤습니다. 지난주 100% 수익이던 사람들이 청산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번 폭포수가 쏟아지자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은은 121달러에서 115달러, 110달러로 떨어졌습니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100달러 선이 깨졌습니다. 영원히 지켜질 것 같던 심리적 지지선이 몇 분 만에 사라졌습니다. 6시간 만에 46달러가 삭제됐습니다. 프로쉐어지 울트라 실버 ETF는 60% 폭락했습니다. 60%입니다. 목요일 밤에 1000만 원을 넣었다면 금요일 오후에는 400만 원만 남은 겁니다. 금은 5,600달러에서 4,700달러로 떨어졌습니다. 온스당 900달러가 증발했습니다. 3조 4천억 달러의 금 가치가 사라졌습니다. 1980년 이후 45년 만에 가장 큰 일일 하락폭입니다. 60달러의 은을 산 그 투자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목요일 밤까지 계좌는 2000% 수익이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증권사 문자가 왔습니다. 증거금 부족, 강제 청산, 계좌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레버리지의 진짜 얼굴입니다. 오를 땐 천국이지만 떨어질 땐 지옥입니다. 2% 하락에도 원금이 증발합니다. 40% 폭락이면 레버리지 투자자는 전멸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12월 26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더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2025년 12월 26일입니다. CME가 은선물 증거금을 올렸습니다. 2만 달러에서 2만 5천 달러로 계약당 5천 달러 추가입니다. CME 은선물 미결제 약정이 22만 4,867 계약입니다. 단순 계산해도 9천억 원의 추가 증거금이 필요해졌습니다. 이 돈을 마련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강제 청산입니다. 포지션을 팔아서 증거금을 채워야 합니다. 가격이 떨어집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또 다른 사람이 마진콜을 받습니다. 그 사람도 팝니다. 가격이 더 떨어집니다. 강제 청산의 연쇄 반응입니다. 리퀴데이션 캐스케이드입니다. 1980년 헌태 형제가 은시장을 독점하려다 파산한 것도 이 메커니즘 때문이었습니다. 2011년 은값이 50달러에서 30달러로 폭락한 것도 CME가 9일 만에 5번 증거금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문이 듭니다. 12월에 증거금을 올렸는데 왜 1월 말에 터졌을까요? 정확히 말하면 12월 증거금 인상은 방에 휘발유를 가득 채워놓은 것과 같았습니다. 투자자들을 벼랑 끝까지 몰아넣었습니다. 누가 툭 건드리기만 하면 무너질 초긴장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폭락 준비는 끝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1월 31일 라이터가 던져졌습니다. 케빈 워시, 지명이 트리거였습니다. 연결해 볼까요? 12월에 증거금으로 압박하고 1월 화요일에 약 달러로 미끼를 던지고 목요일에 최고점까지 끌어올린 뒤 금요일에 케빈 워시로 뒤집어 버렸습니다. 자, 12시간 각본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CME는 정말 몰랐을까요? CME는 증거금을 올리면 개미들이 돈을 못 구해서 강제로 팔아야 하고 가격이 폭락한다는 걸 몰랐을까요? 아니요. 100%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가격이 폭락하라고 올린 겁니다. 거래소의 목표는 여러분 수익이 아닙니다. 거래소 시스템이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르면 나중에 거품이 터질 때 돈을 못 갚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거래소가 파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ME는 시장이 과열됐다 싶으면 증거금을 올려서 강제로 찬물을 끼얹습니다. 너희 돈 너무 빌렸어. 빚 갚고 진정이라는 신호입니다. 결국 증거금 인상은 거래소가 스스로 살기 위해 당긴 비상 브레이크였습니다. 문제는 그 브레이크를 너무 세게 박는 바람에 투자자들이 창밖으로 튕겨나간 겁니다. 답은 바로 이겁니다. 레버리지는 시장 변동성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시스템이 의도적으로 설계한 돈 회수 장치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은값이 68% 오를 때 레버리지 투자자들은 수백 퍼센트, 수천 퍼센트 수익을 받습니다. 그 돈 어디서 났을까요? 공매도 세력이 손실 본 겁니다. 거래소 입장에서는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증거금을 올려서 레버리지 투자자들을 정리합니다. 강제로 팔게 만듭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공매도 세력은 수익을 냅니다. 거래소는 안전해집니다. 오를 땐 여러분 돈이고 떨어질 땐
거래소 돈입니다. 이게 레버리지의 진실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이게 처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1974년 금값 폭락입니다. 1971년 35달러였던 금값이 1974년 말 195달러까지 올랐습니다. 3년 만에 460% 상승입니다. 1974년 당시 승승장구하던 금값은 195달러에서 103달러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20개월 동안 47% 폭락입니다. 자산이 반토막 났습니다. 왜 떨어졌을까요? 첫째, 오일 쇼크가 진정됐습니다. 1973년 석유 파동으로 인플레이션이 폭등했는데 1974년 3월 석유 금수 조치가 풀렸습니다. 둘째, 베트남 전쟁 종전 기배였습니다. 미국 군사비 지출이 줄어들 거라는 기대입니다. 셋째, 당시 미국 부채가 GDP 대비 30%밖에 안 됐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올릴 여력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1975년부터 미국인들이 다시 금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소식에 개미들이 미리 빚을 내서 달려들었습니다. 미국에서는 1933년 루스벨트 행정명령 이후 개인 금 보유가 불법이었습니다. 1974년 포드 대통령이 해제했고 1975년 1월 1일부터 합법화됐습니다. 개미들은 생각했습니다. 합법화되면 폭등하겠지. 미리 사두자. 빚을 내서라도 사자. 하지만 막상 뚜껑이 열리자 거대 세력은 물량을 떠넘겼고 미국 정부까지 금을 경매로 내놓으며 가격을 찍어 눌렀습니다. 기대감이 공포로 바뀌는 순간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투기 자금들이 와르르 무너지며 대폭락을 맞는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때 시장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금의 시대는 끝났다. 거품이 터졌다며 다들 욕하고 손절하며 시장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때 공포에 판 사람들은 평생 땅을 치고 후회했습니다. 그 폭락장이 끝나자마자 금값은 1980년 850달러까지 수직 상승했습니다. 바닥 대비 8배가 올랐습니다. 103달러에서 850달러입니다. 8배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일 쇼크가 진정됐습니까? 아니요. 원자재 가격은 계속 높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 함대를 보내고 이란에 대규모 군대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확전 중입니다. 부채가 적습니까? GDP 대비 120%를 넘었습니다. 1973년과 2026년 금값이 폭락한 건 같습니다. 하지만 거시경제 환경은 정반대입니다. 1973년에는 금값이 떨어질 이유가 있었습니다. 2026년에는 케빈 워시라는 말 한마디와 레버리지 청산 때문에 떨어진 겁니다. 한 개인 투자자 이야기입니다. 그는 은을 60달러에 샀습니다. 121달러까지 올랐을 때 팔지 않았습니다. 200달러까지 간다는 유튜버 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레버리지 10배를 썼습니다. 목요일 밤까지 그의 계좌는 2000% 수익이었습니다. 조기 은퇴를 꿈꿨습니다. 금요일 오후 계좌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내가 욕심을 부렸어. 내 실력이 부족했어.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습니다. 72시간 각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물타기 하지 마세요. 지금 싸졌으니까 더 사야지라는 생각. 위험합니다. 보이자 반등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1974년 사례를 보세요. 금값이 47% 빠지는데 20개월이 걸렸습니다. 바닥을 다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개미들 심리 때문입니다. 고점에서 물린 사람들은 가격이 조금만 올라와도 팔고 나가려 합니다. 본전이라도 찾자는 심리입니다. 가격이 올라가려 하면 매물이 나옵니다. 다시 떨어집니다. 이것이 반복되며 유자형 회복을 그립니다. 과거 50년 자산시장 데이터를 보면 레버리지가 터진 폭락장에서 V자 반등 확률은 10% 미만입니다. 80% 이상은 지루한 유자형 회복입니다. 기간은 비트코인 평균 2개월에서 3개월, 금과 은은 3개월에서 6개월입니다. 둘째, 진짜 바닥은 이렇게 확인하세요. 차트에서 미결제 약정이 완전히 사라져야 합니다. 빚내서 투자한 물량이 0에 가깝게 초기화됐다는 뜻입니다. 역대급 거래량이 터져야 합니다. 뉴스에서 금은 끝났다, 비트코인은 사기다 라는 비명이 나오고 공포에 질린 마지막 개미가 물량을 다 던져서 거래량이 폭발할 때, 바로 그때가 기관들이 조용히 주워 담는 진짜 바닥입니다. 셋째,
무엇을 사야 할지 정하세요. 가장 먼저 튀어오를 놈은 비트코인입니다. 디지털 고무줄입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방어선 75,979달러가 지켜진다면 V자 반등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일 유일한 후보입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 67만 1,268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비트코인의 3.2%입니다. 평균 매수가가 75,979달러입니다. 금요일 비트코인이 76,000달러를 찍고 튕겨 나온 건 시장이 이 숫자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관들이 방어선을 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위험한 놈은 은입니다. 악마의 금속입니다. 절반은 귀금속이지만 절반은 산업재입니다. 경기 침체가 오면 산업 수요가 죽어서 회복이 가장 느릴 수 있습니다. 변동성을 못 견디는 분들에게 은은 독약입니다. 가장 안전한 놈은 금입니다. 중국 인민은행, 러시아, 인도 중앙은행이 가격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거대한 매수벽을 치고 있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이 가장 강합니다. 정리해드립니다. 나는 멘탈이 약하고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 무조건 금입니다. 나는 리스크를 걸더라도 이번 폭락을 인생 역전의 기회로 삼겠다. 비트코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1월 27일 화요일 트럼프가 약 달러를 말했습니다. 개미들이 금과 은을 샀습니다. 1월 29일 목요일 금과 은이 사상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유튜브에는 200달러, 300달러 간다는 영상이 쏟아졌습니다. 1월 30일 금요일 케빈 워시가 지명됐습니다. 72시간 만에 정반대 신호였습니다. 12월 26일부터 쌓아놓은 증거금 인상이 폭발했습니다. 중국이 매수를 멈췄습니다. 6시간 만에 161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레버리지는 시스템이 설계한 돈 회수 장치입니다. 오를 땐 여러분 돈, 떨어질 땐 거래소 돈입니다. 1974년에도 똑같았습니다. 금값이 반토막 났습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6년 뒤 8배가 올랐습니다. 103달러에서 850달러입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레버리지를 쓰고 있다면 정리하십시오. 빚지라는 시한폭탄을 제거하십시오.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다음 기회도 잡을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 투자는 95% 이상이 실패합니다. 이것은 통계입니다. 한번 삐끗하면 전 재산이 삭제되는 현실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즐길 준비를 하십시오. 분할 매수 계획을 세우십시오. 지금 당장 올인하지 마십시오. 금값이 고점 대비 15% 빠졌지만 과거 통계를 보면 20%까지도 열려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마이크로스트래티지 평단가 75,979달러를 지켰지만 세력들이 개미를 완벽하게 털기 위해 순간적으로 5만 달러까지 밀어버릴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선택은 지금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